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9월 초인데요. 한 달 정도 저희가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되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8월 29일 날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응급실 의료 대란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이제 큰 우려가 되고 있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예. 광주에서 농화를 갔다 온 학생이 심정지가 왔는데 조선대 응급실 100m 앞에 두고 조선대 응급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남대로 또 이송을 해야 됐던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며칠 전에 아기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폭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응급실 갔다 와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의료단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급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미 4월부터 점점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틴 게 더 신기하죠. 지금까지 버틴 거는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의대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의 어떤 시간, 헌신,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능했던 건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지금 많이 그동안 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파도 병원에서 초진 진료를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에 봉착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지금 계속 그냥 6개월 이조 장관이 어디 연찬에 가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사고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의사도 안 나오고 전문의도 안 나오는데,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러면 상황은 이제는 어떻게 해결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로까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병원 상황은 그러면 일단 응급실, 항상 저 말씀하시지만 응급실에 의사가 있더라도 그 뒤에서 이제 응급실을 거쳐서 수술을 한다거나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지원 진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제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병원의 어떤 레지던트나 이런 상황들은 어떤가요? 그럼 현재 지금 교수님들이 다 진료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문의 진료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공의는 인선들은 아예 임용을 하질 않았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병원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만 전공의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10%의 전공의조차도 실제로는 응급실이나 응급환자 처치나 이런 데 지금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병원에 지금 입원 환자 관리나 아니면 본인의 또 수련 교육이나, 지금 또 그리고 4년차나 이런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들 이제 전문의 시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인적 구조상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죠.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전공의가 전체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30% 정도의 의사노동을 책임을 졌잖아요. 인력 규모에서. 근데 이제 전공의 분들은 주 8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럼 전문의는 40시간을 보통 일하거든요. 그러면 2배의 시간을 일했으니까 인원으로는 30%지만 의사노동 시간으로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충 역산을 해보면 한 50에서 55%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의사 노동의 양이 반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 역량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 배분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까지 오늘 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럼 지난 6개월간 정부가 실제로는 응급의료나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 진료 가산금이나 이런 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외래 진료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래를 줄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래를 거의 폐쇄시켰어야 되는데,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외래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3월, 4월에 나와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의 매출표를 보게 되면 외래 감소분보다 입원 감소분이 훨씬 커요. 그 이야기인 즉슨 외래를 사실은 재진 환자는 본다는 명목하에 물론 줄긴 줄었는데, 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이 수준에 비해서 전부 다 그러면은 입원 진료나 응급실이나 중환자 진료에 배치한 것이 아니고
외래는 외래대로 다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정부의 어떤 모순된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쨌든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뉴스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 한데 왜 정부에서는 이거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대통령은 뭐 괜찮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모르는 건가요? 이제 대통령은 모르죠. 대통령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뭐 대통령이 뭐 제대로 아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대통령이 뭔가를 제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알려면 주변의 참모들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반에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실 사람들이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누가 말한 대로 뭐 진짜 십상시만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얼토당토한 숫자의 증언안을 낸 이유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었잖아요. 저희가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전공의들이 이런 식의 강력한 저항을 할 거라는 점을 알고 한 거고요.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배치 계획이나 이런 걸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7개월 정도 됐죠. 이제 되돌아보면 사실 노림수는 이런 저항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총선에서 특히나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에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산이 이 갑자기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흥분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제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총선 전에 만우절까지 나와가지고 2,000명이 옳다라는 이런 얼터당한 소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이제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정부가 외통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신 승리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역사에 남기실 겁니다. 의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2,000명 증원안을 관철한 대통령님이라고 지금 계속 주입하고 있고 응급실 문제가 없습니다. 중환자 진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의사들한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기득권한테 또 지게 되면 우리 정권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다른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뭐 우려의 목소리, 뭐 안철수도 그렇고 본인 의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열린 틈이 되는 거고 그런 해결의 가능성을 여당 내에 다른 주자들한테 나눠주면 권력이 오히려 이제 분산되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준비를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원래는 2,000명 증원안을 2월에 내고 3월이나 이렇게 총선 전에 한동훈 대표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이 총선을 지휘하는 한동훈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두환 시절에 노태우의 6.29 선언처럼 이제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총선을 끌고 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정치쇼를 할 거라고 이재명 대표도 나왔고 말을 했고 그래서 언제 그 타이밍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그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은 총선 전에 이제 만우절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황당무계한 이제 그 일장 연설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상태일 것이냐 이 문제랑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제 지금은 거의 전쟁 수준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자기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고 이제 완전히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방기하고 동참했다는 최소한의 역사적 기록은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뉴라이트들을 설득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정도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거론 가치가 없고 이미 그분은 이제 대선 때 활용당한 다음에는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의 뭐 원외 인사 같이 계시는 분이고,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지금 보면 뭐 대표적으로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이제 그분은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 이제 입각도 했었다가 다시 당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지금 재정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정 관료들은 사실 이 문제에서 양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재정 관료 집단,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가 모피아들이 이 의사 증언안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의료 붕괴가 안 오기를 바란다고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위기는 기회라고 이제 뭐 뒷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발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어떤 정치적 해결에 실질적인 어떤 이 윤석열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내부 세력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요. 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무엇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던 그 의료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시장화하고 싶었던 세력이나 그와 관련된 모피아 세력들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나 상업화를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아직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막 그 당장에 거의 모든 의대생들이 지금 1학기 수업 다 안 들었으니까 유급이 된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1년씩 다 뒤로 밀려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2,000명을 또 안 뽑을 수는 없게 된, 이미 다 발표해서 수험생들은 다 준비가 들어간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전공의들도 뭐 고년차 외에는 대부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황이면 어떻게 뭐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학생들은 일단 유급이 된 거고 1년치가 내려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용산이 끝까지 저렇게 강짜를 놓게 되면 정권이 퇴진되거나 탄핵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평행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처음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우리가 뭐 재정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해 당사자랑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도 사실은 임금 협상을 할 때 제시하는 임금 그 인상 퍼센테이지를 관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마크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양쪽에 다 요거더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진료를 거부하고 나간 전공의들하고는 최소한도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복귀 명분이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전공의들이 지금 1년 쉬면서 사직하면서 또 사직 관련해 가지고도 막 귀찮게 했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전공의들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 닥치니까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실제로는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모피아라고 불리는 재정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일부 행정 관료들은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가서 붕괴되거나 망가지는 거 요번 기회에 그냥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다시 구조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거의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협상 세력이 그 어떤 제안을 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이미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재편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남는 게 하나가 있죠. 그런 거 다 좋은데 구조조정하고 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피아들은 사람이 데이터하고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도 뭐 응급실의 가동률이라든가 그런 이제 데이터 숫자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도 다 돈값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의료 대란이라고 저희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 닿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그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고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각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언론 탄압의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과다한 측면이 사실상 존재했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많이 기존보다는 많이 참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부로 와 닿을 만큼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오래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래의 국민의 건강은 더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전공의들과의 협의는 더 어려워질 테니 공백기관과 이 대란, 이 의료 혼란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언론이 한 역할이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언론이 사실은 400명 증언한다고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실 병원에 기자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환자 보호자들하고 인터뷰하고 한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전공의들이 나감으로써 어떤 불편을 겪는지 신문은 거의 지면을 빽하게 채우면서 나갔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아예 어떤 칼럼들을 게시를 했냐면, 의대 증언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라는 칼럼도 예, 그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에서는 게재를 시켰어요. 이 의견은 뭐 본지의 의견과 다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항상 그 칼럼 그 부수조항 그거 하나 붙여서 제목을 아예 그렇게 뽑았다고요. 그 정도로 이거를 빨리 어쨌든 의사들의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보수지가 애를 썼고, 당시에는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겨레나 경향 같은 친민주당 쪽 신문들이 이제 의사 증언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면, 요번에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조차 뭐 MBC라든가 뭐 지금 경향, 뭐 한겨레 같은 곳들조차 의사들은 한번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들하고 한번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언하는 그래도 의사들의 어떤 이런 그동안의 아집과 이 고집을 꺾는 이 보수 정부 때 그래도 개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증언 개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반기를 했고요, 처음부터. 제가 그거를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언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지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중동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대형 병원의 피해를 가지고 경영적인 피해만 보도를 했지 실제로 환자 피해나 이런 거 보도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이런 환자 피해를 막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문제를 중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론 입장에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결하는 거를 그렸는데, 용산이 이제 고집불통에 막무가내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지금 생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소아과 문제도 다 있었고, 그럴 때 이제 거의 이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보수 언론들은 그런 거 보도하진 않았잖아요. 의료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언론 지형이라든가 정치 지형 자체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거나 이렇게만 활용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응급실 대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한 말씀 더 첨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의 의료 대란과 이제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의료 난장판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점점점 상황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사회적 시스템 붕괴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각자 도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 도생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정 관료나 윤석열 정부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원하는 정부 하에서 저희가 이제 내몰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권을 뭐 최소한도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뭐 전공의가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 정권의 아집과 고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좀 나와서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안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다시 뭐 결론은 이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크게 동의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전국민들은 의사잖아요. 네. 그죠? 어쨌든 의사는 됐잖아.
그 예. 사람들 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이 이때 뭐 또 논의를 치고 근데 지금 현재 의대생은 어때요? 의대생들 분위기니까 1년 정도는 뭐 꼬라박을 수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끝까지 간다면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해서 전공이야 사실 끝까지 갈 수 있죠. 뭐 취직하면 되고 개업해도 되니까. 근데 현재 의대 재학생들은 조금 위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나 전공의들이 진짜 길게 보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 끝까지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요즘에는 전체 의대 합격생의 반 이상이 재수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1년, 2년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밌는 게 이제 예과 1, 2학년은 요번에 대부분 다 수능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이 아니고서는 지방은 특히나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본인들이 이 고민을 하더라도 다 이제 의과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위에서 한 학년이 아니면 위에서 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룹이 이게 딱 적체가 되면 아래서 쉽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답답하더라도 뭐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이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예 의사 안 해 라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버텨. 어차피 같이 다 늦어지는 거야.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아마 이야기는 많이 할 텐데 그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자기들이 버티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뭐 윤석열 세대 이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의사인데 너 그때 대학 다녔어? 그러면 일종의 뭐 날림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0명이면 300명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까데바를 수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증언안이 이 정도 수준에서 관철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걸 아마 윤석열 정부나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관철될 가능성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이해 당사자들의 일부의 설득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년엔 1,500명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3,000명 추가해서 4,500명에다가 올해 공부 안 하고 적체돼 있는 3,000명 합치면 7,500명이거든요. 한 학년을 한 번에 이제 7,500명 세대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2,000을 추가해가지고 뭐 5,000을 한거나 아니면 1,500을 추가해서 4,500을 선발한다?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렇게는 타협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이제 입학생에 대해서는 백지 전면 재검토하자. 이제 그 부분이라도 백지화해서 전공의들 내년이라도 컴백시키자고 하는 정도 주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2025년도도 유예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인 즉슨 지금 입시생들 때문에 1,500명 호텔을 못 할 거예요, 절대. 지금 했다가는 이거는 뭐 정권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4,500명이면 그 다음 연도에 숫자를 줄이거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아마 취해야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잃는 건 없잖아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 장기화되겠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것 같은데 의사 집단을 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국민한테 오히려 이 화살을 돌리고 본인들이 다시 본업으로 복귀하거나 그 원래 돌아가는 형태로 복귀할 생각을 안 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뭐 의사 증언한다고 진료 거부하는 의사도 한국이 아마 거의 전 세계 최초일 거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증언하면서 배치 계획, 교육 계획, 뭐 재정 계획 없는 정부도 아마 이 정부가 처음일 텐데 다 처음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오랜 어떤 경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젊은 의사들은 이제 경쟁률이 높은, 전에도 계속 방송에 제가 여기서 녹화해서 얘기했지만은 그걸 뚫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고생하면 이후에 이제 전문의 이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사실은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제를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의사 집단 전반이 의사 증언에 대해서 다 반대하잖아요. 대부분 다 반대하고 협회 선거에서도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지금 개원이나 아니면은 전문의들은 그렇게 막 진료 거부하고 안 합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의약분업을 2000년에 시작했을 때는 개원이들이 사실은 거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였거든요. 직접적인 타격. 그러니까 개원이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 학생들까지 다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프레임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이제 끌고 가면서 어떤 저항의 담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전공이나 의사들이 특별한 담론 만드는 거 없잖아요. 이 문제를 선도하지도 않고 있어요. 나름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의사들에게 발생하는 거냐? 젊은 의사들에게 원래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설득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사실상 병원의 뭐 가장 핵심적인 노동자로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뭐 먹고 살만하고 뭐 나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저희가 회사 취직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을 완전히 그냥 뒤엎어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3,000명 입학하는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000명? 그거를 의대생들이 못 받아들이죠. 왜냐면 이게 능력주의 모델로 선발을 했잖아요. 만약에 의대생을 저희가 뭐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별로 분배해가지고 선발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의사제라든지, 아니면 성적만으로 뽑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소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추천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어차피 내가 뭐 3,000명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들어왔지만 내 동료들 뭐 후배들 2,000명 더 생기네 이렇게 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20년이 뭐예요? 거의 30-40년 동안 의과대학을 철저하게 성적으로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은 환자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고 전공의 선배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가 환자를 돌보고 내 환자가 생기고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교수님이 시키는 일, 허드렛 일 하거나 아니면은 힘든 당직 쓰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아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교수님들이 직접 자기 환자 다 돌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 안 해, 뭐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이거를 끝내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끝내고 나가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 예정돼 있던 그런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냥 견뎠는데, 그 부분이 이제 깨지는 순간에는 자기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슨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단적 심리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옹호하려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엄청나죠. 아까 지금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윤석열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20-30년이 지나도 일군의 의사 세대가,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의료 정책이나 뭔가를 결정해서 제시를 했을 때 일관된 불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2000년 의약분업에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또 의사들한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는 어쨌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공적으로 의료를 공급하지 않은 뒷감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적으로 선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짜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대책에 그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없죠. 그렇다면은 이 개혁은 완전 거짓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안 건드린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